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를 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의 정영석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 제1강에서는 제도를 변화시킨 주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강을 통해서 해양오염 사고를 이해하고 특히 중요한 사고인 토리 캐니온 사고 등을 통해서 국제협약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또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제도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을 일으킨 사고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해양오염 사고는 선박 운항 중 인적 과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인적 과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주로 운항 과실, 경계 태만,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악천 후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는 선박 조종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황천 시 적절한 대응 실패가 사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파괴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해양생물의 대량 폐사, 서식지 파괴, 먹이사슬 교란 등 자연적인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큰데요. 어업 및 양식업 피해, 관광산업의 타격, 방제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유해 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 및 방제작업자의 건강 위협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염된 해양 환경의 완전한 복원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프린소 좌초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1995년 7월 23일 14만 4,567톤급 유조선 시프린소가 사고가 난 것인데요.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서 좌초되었습니다. 약 5,035kl의 원유가 유출되어 여수와 남해안 일대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 항로상으로 보면은 여수 이 내양 쪽에 있다가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소리도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불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선박의 측면 쪽으로 바람을 받아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점에서 선박을 좌전타를 시도하는 바람에 이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고 배가 밀려서 소리도에 좌초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은 태풍 내습 시에 무리한 운항을 감행했다는 것이고, 또 선장의 판단 오류, 이 판단 오류라는 것은 여기서 좌전타를 했는 것이죠. 또 초대형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프린소 사고의 인적 요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위험평가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장과 항해사들이 태풍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상정보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위험평가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대형선 조종기술의 부족입니다. 초대형 유조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악천후 시 대형선의 조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선장과 항해사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 안전수칙 미준수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태풍 대비 안전수칙과 회사의 안전운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문화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남 사파이어호 부두 접촉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1995년 8월 호남 사파이어호가 여수 호남정유 부두에 접안하던 중 부두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부두시설 파손과 함께
약 1,4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여수 해역에 상당한 환경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요 원인은 초대형선의 저반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조종 실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선박의 크기와 관성, 바람과 조류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부두가 있는데 부두에 이제 기름이 이송되는 이런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고 이 선박이 이런 상태로 도착해 있다가 지금 이 배를 타그보트로 밀어주는 과정에서 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밀게 돼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걸 다시 이쪽 선수 쪽으로 다시 밀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 부두에 충돌하게 된 사고입니다. 다음은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명한 사건인데요.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을 예인하던 예인선단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약 12,547kl의 원유가 유출되어 서해안에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인선단의 황천 운항 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강한 풍랑 속에서 예인선단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의 예인선단 운항 과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의 오판입니다. 예인선단은 악화되는 기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운항을 감행했습니다. 또 예인력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거대한 크레인 바지선을 예인하기에는 예인선의 마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응 조치의 미흡입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비상투명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부재를 들 수 있는데요. 예인선단 내부 및 주변 선박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위험 상황을 회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좌초 사고입니다. 1995년 9월 21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1591톤급 유조선인 유일호가 좌초되어 약 2392kl의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선원의 경계 태만 및 졸음 운항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강원도 동해안 일대 해양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인적 요인을 분석해보면 선원의 피로 누적이 큰데요. 장시간 연속 근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안전의식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미준수가 원인이 되었고요. 선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했습니다. 또 선교 내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이러한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형 해양오염 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초대형 선의 특성이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대형 선박의 관성과 조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바람, 조류, 파도 등 외부 환경 요인이 선박 조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전 우선 문화의 부재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일정 준수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문화가 위험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은 비상상황 대응 능력이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대형 선의 풍조압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수면 위 면적이 넓어 강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는 선박의 방향과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속 운항 시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다음은 조류의 영향입니다. 해류와 조류는 선체 아랫부분에 작용하여 선박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좁은 수로나 항구 근처에서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풍압과 조류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선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대형 선박 조종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사고의 예방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형 선박의 특성과 환경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조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사와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첨단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 조종 보조 시스템, 충돌 예방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양오염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리 캐니언호 사고와 손해배상 제도의 확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1967년 3월 18일 원유 약 12만 톤을 선적한 유조선 토리 캐니언호의 사고입니다. 대서양의 시실리 섬 인근의 암초에 좌초하여 선체에 커다란 구멍이 나면서 대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당시까지 발생하였던 해난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고였으며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유류 오염 사고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토리 캐니언호는 6만 톤 규모의 선박으로 1959년 미국에서 건조되었습니다. 12만 톤 규모로 일본에서 다시 확장 개조된 유조선인데요. 길이 297m, 폭 38.6m, 흘수 20.9m로서 그 당시로서는 초대형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바라쿠다 유조선 회사가 소유하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으로 용선된 상태였습니다. 1967년 2월 19일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선적하고 3월 14일까지 카나리 섬에 도착했다가 영국의 밀포드 해븐항에 3월 18일 도착할 예정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이 토리 캐니언의 모습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리 캐니언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 해역을 통과했는데요. 사고 지점인 시실리 섬과 영국 남단의 땅끝과의 거리는 20마일이며 이 수역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많은 선박이 재난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선박의 출항이 지연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외곽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으로 뚫고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암초 인지에 실패했는데요. 선장은 시실리 섬과 세븐스톤 사이를 통과할 계획이었는데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암초가 수면 이하로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항로 변경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수역에는 어선들의 여러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토리 캐니언호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점점 암초 세븐스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17노트의 속력으로 달리던 토리 캐니언호는 암초 세븐스톤의 폴라즈 락에 좌초하여 6개의 화물 탱크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리 캐니언호의 해난 구조 및 방제 작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3월 18일 토리 캐니언호 좌초 이후 즉시 이루어진 대응은 좌초 선박의 구조였습니다. 1967년 3월 27일 3만 갤런의 기름이 화물 탱크에서 유출되어 인근 해역을 오염시킴에 따라 해군 함정은 유처리제를 사용하여 기름을 분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토리 캐니언호가 파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롤드 윌슨 총리와 내각은 해군 항공기지에서 회의를 열고 잔존 기름을 불태워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타입 45급 방공 구축함
HMS 달링호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1967년 3월 28일 수차례 폭탄을 투하하여 기름을 소각 처리했습니다. 공군에 의해 폭탄이 투하되었는데요. 42개의 1000파운드 폭탄을 좌초선에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리 캐니언호 사고의 문제점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각한 오염 피해입니다. 운송 중인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또 막대한 방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오염 방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방제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달러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 체계의 부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염 방제 비용이나 피해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정부와 연안 주민들은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사고를 낸 선박 소유자나 선원은 보험회사, 즉 선박보험과 P&I 클럽으로부터 손해를 거의 모두 보상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고 선박과 선원은 모든 손해를 전부 받았다는 점에서 배상 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토리 캐니언호 사고에 대한 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점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 환경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때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전신인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즉 임코가 주관이 되어 해상안전과 해양 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협약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과 해양오염 손해에 대한 국제협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 전 유류오염 사고 관련 국제협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4년 런던 협약이 있는데요.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최초의 법적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까지 이르는 해역을 배출 금지 해역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선박은 유성빌지 배출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제약국 정부는 폐유 수용시설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을 성문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1958년 해양법 회의인데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4개의 협약을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및 공해업과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이 4개의 협약이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입니다. 다음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67년의 유조선 토리 캐니언호 좌초 사고로 선박의 해난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해상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의 1954년 런던 협약으로는 해양 오염 방지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1969년의 임코 총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의 소집을 결의하게 됩니다. 1973년 10월 런던에서 소집된 이 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1954년 런던 협약이 더 발전한 협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협약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1954년 런던 협약과는 달리 유료 오염뿐만 아니라 선박에 기인하는 모든 형태의 오염원을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속소를 통하여 유류뿐만 아니라 기타 해양 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해역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선박, 특히 유조선의 왕로가 빈번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해역을 연안국이 특별해역으로 지정하여 그 해역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일반적 기준보다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폴 7378 부속소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폴 협약은 부속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속소 1은 유류의 배출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1983년 10월 2일부터 발효되었는데요. 유조선의 화물구역으로부터의 유류 배출 제한, 기름 기록부 요구, 특별해역 지정, 분리밸러스트 탱크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속소 2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적 상태의 유독물질의 운송을 규제하는 것인데요. 1987년 4월 6일 발효하였습니다. 250여 종의 물질을 평가하여 첨부 목록에 삽입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이러한 물질의 잔여물은 육상의 수용시설에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속소 3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속소 3은 포장된 형태 또는 컨테이너에 의한 유해물질 운송 선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일 발효되었는데요. 포장에 정확한 기술적 명칭을 부착하여 위험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속소 4와 5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속소 4는 선박으로부터의 하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이고요. 부속소 5는 선박으로부터의 쓰레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소입니다. 1988년 12월 31일 이 두 개의 부속소는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9년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약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면 역시 토리 캐니언호 사고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토리 캐니언호 사고 이후 대량의 유류 오염 사고 시 공해상의 개입 조치에 관한 공법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토리 캐니언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오염 사고가 생겼을 때는 두 개 이상 걸쳐 있는 국가 간의 해역을 모두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해상에서 영해로 오염물질이 넘어오지 않게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오염물질이 넘어오지 않게 연안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969년 11월 29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법률회의에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약국은 현저하게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논리적으로 예측되는 해난 사고나 이와 관련된 행위의 결과로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또는 그 위협으로부터 생기는 자국의 연한 또는 관계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을 방지, 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안국이 취한 조치는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협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한도를 넘는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1969년 책임협약의 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리 캐니언호 사고 이후 대두된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유조선 소유자의 민사 책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대량의 화물류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민사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실체법과 절차법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선박 소유자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선박 1톤당 2천 금프랑이며 최고 한도액은 2억 1천만 금프랑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주 책임 제한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보험 또는 기타 재정 보증을 유지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 1971년 국제기금협약을 제정하였는데요. 1969년 책임협약이 책임의 주체를 선박 측으로 하면서 엄격 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반면 피해의 광대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역시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유류의 운송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정유사, 즉 화주인데요. 이러한 정유사가 일정한 추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유류오염 손해의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기도 하고, 동시에 1969년 책임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주의 책임 중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로서 국제기금 1971년 유류오염 손해 보장 국제기금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제1강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요 해양오염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프린소, 호남 사파이어, 허베이 스피리토, 유일호 등 주요 해양오염 사고의 원인과 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사고에서 공통적인 원인은 인적 과실이 있었고, 기상조건, 또 선박 크기, 안전관리 미흡 등이 대형 해양오염 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토리 캐녀노 사고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1967년 토리 캐녀노 사고는 해양오염 관련 국제법 체계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폴 7378, 1969년 책임협약, 1971년 국제기금협약 등 해양오염 방지 및 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이 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제1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